안녕하세요. 전 70줄의 늙은이입니다. 이제는 좀 된 일이지만 자식들하고 너무 속상했던 일이 있어서 한번 털어놓고 싶어 이야기를 해봅니다. 전 시골 깡촌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50년대 시골이 어떤 곳이었는지 지금 분들은 아마 제가 아무리 설명을 해도 믿지 못하실 거예요. 그 당시에는 전기는커녕 촛불도 아까워서 밤이 되면 함부로 켜지 못했던 때랍니다. 산골은 지금도 들어가면 빛 하나 없이 깜깜한 곳이 참 많죠. 그때는 서울 도심지만 벗어나면 모두 다 그랬을 겁니다. 물론 확신할 순 없어요. 제가 그 당시에 저희 마을에만 있었고 저희 동네를 벗어나게 되었던 건 아주 나중이었으니까요. 사실 저는 남편을 만나기 전에 그냥 그 동네에서 시집을 갈 뻔한 적도 있었어요. 그 동네에 부인과 사별한 아저씨가 한 명 있었는데 그 아저씨가 돈도 없고 가난한 데다 나이도 있어서 아무래도 재취 자리가 나서질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난한 저희 집에 여자애 하나 데려다가 시집 보내 우리 집은 입 하나 떨고 그 아저씨는 어린 마누라 얻으니 좋다면서 저를 보내려고 했었죠. 하지만 저는 나이 차이 너무 많이 나는 호래비 아저씨한테 시집을 가야 한다는 게 너무 싫어서 그야말로 사흘 밤낮을 울며 불며 방 안에서 뒹굴었어요. 처음에는 저를 설득하려고 방에 와 저 앉혀두고 아이 예쁘다 하던 아저씨도 얼마 못 버티고 질려 떠나버리더군요. 저희 부모님은 대체 계집애가 뭐가 되려고 이렇게 독하고 고집이 세냐고 화를 내셨지만 저는 정말 물러설 수가 없었답니다. 그때 제 나이가 겨우 17살이었으니까요. 아직 스물도 안 된 딸을 입줄이고 돈 조금 받겠다고 그렇게 팔아넘기듯 시집 보내려고 했던 부모님의 마음을 전 지금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고 나서 전 얼마 안 있어서 야밤에 도망가듯이 집을 나와 도시로 향했습니다. 그때가 60년대 후반이었죠. 저를 불쌍하게 봤던 이웃집 할머니가 얼마씩 쥐어줬던 용돈을 모아서 간신히 차비를 마련해 무작정 읍내로 그리고 서울로 왔답니다. 그때는 TV가 동네에 한 집에만 있었는데 어쩌다 마을 잔치했을 때 그 집에서 TV를 얻어본 적이 있어요. 그때 봤던 서울 모습이 정말 잊혀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죽더라도 서울은 한번 가보고 죽으리라. 어떻게 해서든 거기에 가보고 말리라 결심했었죠. 그 어린 나이에 말이에요. 그런데 이웃집 할머니가 한 푼, 두 푼 쥐어줬던 용돈을 아무리 죽어라 모았다곤 해도 정말 차비뿐이었거든요. 그때 겨우 읍내로 나가서 다행히 마음씨 좋은 식당 아주머니 한 분을 만났고 그분이 저를 딱하게 여겨서 서울로 가는 자기 아들한테 붙여서 보내주셨어요. 차에 같이 타고 가서 어떻게 아는 사람 공장에 가서 취직이라도 하라고 소개까지 해주시면서 말이죠. 그리고 짧게 줄여 말하자면 그때 같이 타고 갔던 식당 아주머니의 아들이 바로 제 남편이 되었습니다. 그 아주머니만큼 저희 남편은 사람이 좋았어요. 제가 어리버리하게 서울에 적응하는 동안 묵묵히 옆에서 지켜주었고 저한테 정말 헌신적으로 잘해주었어요. 남편은 사실 잘생긴 편은 아니었지만 그 누구보다 헌신적이면서도 자상한 사람이었죠. 나이 스물이 갓 넘었을 때 4살이었던 남편하고 결혼하게 되었어요. 남편은 공장에 다니다 나이 30쯤에 자기 가게를 열었어요. 젊은 시절엔 사실 고생도 많이 했죠. 식당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정말 일 자체가 너무 힘들거든요. 사람 갈아 넣는 일이에요. 물론 저도 처음에는 남편을 도와주려고 가게에 자주 나갔었는데 애들이 어려서 올해는 못 있겠더라고요. 저희가 결혼한 이후 아이가 안 생겨서 고생을 한참이나 하다가 남편 나이 28에 첫 애가 생겼거든요. 결혼한 지 4년 만에 얻은 아이라 정말 얼마나 소중하게 여겼는지 몰라요. 그런데 첫 애가 생기고 얼마 안 있어 연년생으로 둘째가 태어났고 남편이 가게를 열고 나서 또 얼마 안 있어서 임신을 하게 되었어요. 둘째하고도 2살 차이로 셋째가 태어난 거였죠. 첫째하고 셋째는 아들, 둘째는 딸이었어요. 돈이 쪼들려 미치겠는데도 애들이 얼마나 예뻤는지 몰라요.
애들 어릴 때 보시면 그야말로 천사잖아요. 물론 너무 울고 보채고 해서 힘들 때도 많았지만 애들 똥기저귀를 빨면서도 그저 즐겁기만 했어요. 그땐 일회용 기저귀라는 것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애들 기저귀는 전부 면이었거든요. 저희 살던 집이 햇빛이 너무 우리던 가건물이었는데 그 집에서 더운 여름에 애들 새 때리고 기르느라 제가 기저귀를 못 바른 때가 많았어요. 그럼 남편이 가게 문 닫고 들어와서 본인이 직접 마당에 나가 빨아가지고 들어오고는 했었죠. 습도 높은 여름날에도 바깥에 비가 오면 방 안에 기저귀를 걸어 말려야 하잖아요. 그때 정말 날은 더운데 방 안 습도는 미치게 높고 어떻게 견뎠는지 지금 생각해도 의문일 정도예요. 사실 그때를 견딜 수 있었던 건 그리고 행복하게 살 수 있었던 건 남편 덕분이었어요. 남편이 정말 저한테 잘해주는 사람이었거든요. 가족한테 헌신적이고 그중에서도 저를 가장 소중하게 여겨줬어요. 언제든 제 몸이 안 좋으면 달려왔고 제 일을 대신해줄 수 없어 가슴 아파하고 안타까워했었죠. 남편이 아니었다면 그 어려운 시절을 쉽게 이겨낼 순 없었을 거예요. 남편이 서른에 연 식당은 아주 작았어요. 공장 다니면서 조금씩 모은 돈으로 가게를 열었어야 했으니 어쩔 도리가 없었죠. 가게 임대료는 왜 그리 비싸고 준비해야 할 것은 왜 그리 많던지요. 처음에는 식당 운영하는 노하우가 없어 골탕도 많이 먹었었죠. 동네 장사라 외상으로 먹고 가는 손님들도 많았는데 그중 돈 안 내고 먹튀한 인간들도 굉장히 많았어요. 남편은 호탕하면서도 친절한 사람이라 그런 손님들을 믿고 외상으로 음식을 내줬다가 돈을 떼먹히고 그래서 가게를 닫는 게 나을 정도로 힘들어졌던 적도 있었고요. 하지만 그래도 남편이 워낙 사람이 좋고 열심히 해서 그럴까요? 식당은 조금씩 사정이 나아졌어요. 서울과 경기도 경계선쯤에 위치했던 곳, 집 근처 동네에 아주 작게 냈던 식당은 조금씩 돈이 벌리기 시작했고 조금 크기를 늘려 이사할 수 있었죠. 장사 시작한 지 3년 만에 점포를 늘려 가게 되니까 그게 그렇게 기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 5년 뒤에는 더 큰 건물로 들어가서 1층에서 장사를 시작해서 2층까지 가게를 늘릴 수 있었어요.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맛집으로 소문난다 해서 전국에서 손님이 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었어요. 동네에서 맛있는 식당이라고 하면 그저 동네 사람들하고 옆 동네 사람들 정도가 찾아오는 그 정도였죠. 그러니까 지금처럼 돈을 엄청나게 벌 수는 없었어도 도리어 안정적인 건 있었거든요. 다들 단골이고 손님하고 주인이 서로 잘 아는 사이였으니까요. 요즘 괜찮나 근황 인사도 할 수 있을 정도의 사이요. 덕분에 아이 셋 키우는 데는 큰 무리가 없을 정도로 살림이 피었고 저도 돈 걱정이나 가게 걱정을 하지 않고 집에 들어앉아 아이 키우는 데만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아이들이 어렸을 때 제가 집을 자주 비우긴 했었어요. 첫째가 5살 되었을 무렵 정말 가게 일이 너무 바빠져서 제가 이웃집 아주머니한테 애를 맡기고서 남편을 도와주러 자주 가게에 들락거렸던 적이 있거든요. 보통은 시어머니나 친정엄마한테 맡길 텐데 저희는 그럴 수가 없어 이웃집 아주머니한테 부탁을 드렸어요. 돈을 조금 드리면서 부탁드렸더니 비슷한 나이대 아이를 키우는 아주머니가 그러라고 하셔서 다행이긴 했죠. 하지만 남이 애를 키우는데 자기 엄마가 될 수가 있나요? 이웃집 아주머니네 애들도 셋이라서 정말 대충 먹일 것만 먹이고 세세한 잔신경은 안 쓰고 키우시는 타입이었어요. 그러니 남의 애들인 저희 애들한테 제대로 신경을 써줄 리가 없었죠. 게다가 원래도 첫째는 좀 욕심이 많은 성격으로 태어나서 동생한테 질투하고 심술을 부렸던 적도 많았어요. 그런데 엄마가 제대로 돌봐주지 않고 바깥에 나가 일을 했으니 그때 좀 애가 성격이 모나진 것 같더라고요. 그래봐야 겨우 한 1년 정도였는데 그 나이 때에는 몇 개월의 경험도 애한테 많은 영향을 미치긴 하니까요. 첫째가 10살, 둘째가 9살, 셋째가 7살이 무렵에 제가 간신히 안정적으로 집안에 앉아 있을 수가 있게 되었죠.
그런데 그때는 이미 애들 성격 형성이 많이 되어 있을 시기였거든요. 특히 첫째는 알게 모르게 저한테 적개심 비슷한 걸 품고 있을 지경이어서 전 애하고 하루 종일 지내면서 상당히 당황할 일들이 많았어요. 초등학교에 다니는 초등학생이었던 첫째는 그 나이답지 않게 거짓말도 많이 했고 남의 것을 욕심내서 반에서 친구들하고도 많이 싸우는 것 같더라고요. 솔직히 애 키우면서 속상한 일 없는 부모 없다지만 애들 키우면서 제가 참 많이 속이 상했었답니다. 애들 셋이 전부 공부를 못하는 건 그럴 수 있다고 쳐요. 사실 남편이나 저나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도 아니고 책을 읽는 걸 좋아하는 사람도 아니었으니까요. 전 고등학교도 나오지 못했고 남편은 고등학교까지만 나왔어요. 중학교 시절에도 저는 공부학원 담산 학생이었고 남편 역시도 공부는 쓰다도 보기 싫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공부 못하는 머리 나쁜 부모 밑에서 나온 아이들이 공부를 잘하길 바라는 건 너무 제 욕심이겠죠. 잘 알아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행실도 나쁘고 성격도 나쁜 아이로 자라는 건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어요. 저나 남편이나 누구하고 생전 싸워본 일도 없고 그저 무난하고 평온하게 사는 스타일이었거든요. 남편도 식당하며 그 많은 사람을 만나도 싸우는 일이 많지 않았고 전 가정주부로 살면서부턴 정말 이웃하고도 단 한 번도 싸워본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저희 첫째는 초등학교 고학년 때부터 매번 애들을 때리고 다니고 애들이 가지고 있는 연필이나 필통이나 자기 마음에 드는 건 죄다 빼앗아 가지고 다녀서 선생님한테 연락이 오기도 했죠. 전 선생님한테 애가 다른 친구 물건을 빼앗았다며 어머님이 학교 오셔야 한다고 연락을 받았을 때 얼마나 놀랐던지요. 그때 당시에는 지금과 달리 선생님이나 학교 권위가 정말로 높았거든요. 이런 전화를 받고 학교에 가면 저는 정말 땅에 코가 닿도록 엎어져서 죄송하다고 몇 번이나 연발하며 선생님의 자비를 구해야 했답니다. 선생님도 좋은 분이셔서 애가 실수한 것 같다며 위로해 주셨지만 그게 두 번, 세 번 반복이 되기 시작하니 낯빛이 안 좋아지셨어요. 어머님, 혹시 애한테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가정 환경에 뭔가 변화가 생겼다든가 그런 건 없어요. 도리어 제가 올해부턴 일 안 나가고 집에서 애들 돌보고 있는걸요. 선생님은 이상하다면서 고개를 갸웃거리셨어요. 저학년 때까진 별일 없다가 제가 집안에 들어가고부터 이상하게 애가 더 나쁜 짓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반 애들을 너무 많이 때리고 다녀서 같은 반 애들 학부모들이 일부러 학교 시간에 애들 데리러 나와 저희 첫째한테 싫은 소리 하는 걸 본 적도 있었어요. 하지만 저도 아무런 말을 할 수가 없었죠. 먼저 주먹을 휘두른 게 저희 애였고 그것도 한두 명이 아니었으니까요. 그나마 다행인 것은 아주 심각한 사태는 아니었다는 것 정도일까요? 그리고 둘째는 어릴 땐 괜찮았어요. 초등학교 때는 아주 얌전한 딸이었죠. 그런데 문제가 중학교 때부터 나타나더라고요. 공부는 못해도 얌전하고 성실한 아이라서 제가 너무 예뻐했는데 중학교 1학년 여름방학 때인가 남자친구를 사귀었다면서 집에 데리고 오더라고요. 전 그때 정말 너무 놀랐어요. 사실 지금이야 애들이 미리미리 이성을 사귀는 게 드문 일이 아니라지만 저 땐 그렇지 않았거든요. 적어도 대학은 가고 나서 사귀는 게 보통이었는데 중학생 1학년이 벌써 남자친구를 사귀어서 집에 데려오다니요. 하지만 그래도 나쁜 길로 빠지는 것보단 나으니까 전 애를 불러서 잘 타일렀어요. 남자친구를 가능하면 사귀지 말고 지금 남친도 헤어지고 꼭 엄마한테 어디 갈 때 말하고 다니라고요. 그러고 나서 애한테 통금 시간도 정해주었죠. 통금 시간이 오후 6시였으니까 중학생한테는 충분하고도 남는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애가 엇나가기 시작하더라고요. 남자친구도 한꺼번에 여러 사귀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애들 대부분이 맞이하는 결말 아시죠? 고등학교 때 임신한 걸
저한테 고백해서 전 거의 혼절할 뻔했습니다. 지금도 고등학생이 임신하면 기절 초풍할 일인데 그 당시에는 정말 드문 일이었거든요. 남편하고 저하고 둘이서 이 일을 대체 어떡하냐고 애 임신시킨 그 남자애를 불러다가 고래고래 소리 지르면서 혼을 내기도 했어요. 그 남자애 자체도 딸하고 동갑이라 고등학생이었거든요. 아니 군대는커녕 아직 성인도 되지 않은 남자애가 대체 무슨 생각으로 여자애를 임신시킨 건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래도 죽으란 법은 없는지 딸은 절대 애 지우지 않겠다고 버텼지만 다행히도 초기에 유산했어요. 남자애하고는 헤어졌어요. 딸은 제가 너무 스트레스를 주고 소리를 질러대서 자기가 유산했다며 도리어 저를 원망하더군요. 아기를 낳아서 그 남자애와 결혼해 잘 살아보고 싶었다고요. 말이 되는 소리일까요? 당시 그 남자애는 딸한테 그다지 애정도 없어 보였고 저희가 대체 무슨 생각이냐고 묻자 애 지우면 되는 거 아니냐고 오물거리면서 대답했었죠. 딸은 정말로 너무 남자를 좋아해서 앞뒤 재지 않고 이상한 선택을 하려고 했어요. 그리고 셋째는 초등학교 시절부터 꾸준히 왕따를 당해왔어요. 사실 제 아이지만 왕따를 당한 이유는 알 것 같아요. 걔는 씻는 것을 너무 싫어했고 살짝 말을 더듬고 조금 느렸거든요. 왕따를 당할 때마다 제가 셋째를 안고 울기도 했지만 아무리 가르쳐도 애가 달라지지 않아서 저도 지치는 게 있었어요. 애들을 기르는 동안 전 너무 힘들어서 피폐해져 갔지만 남편의 가게는 점점 더 잘 되어 갔죠. 조금씩 성장해서 2층까지 쓰게 된 식당은 이제 동네 바깥으로도 유명해져 갔어요. 직원을 여럿 고용해서 부리게 되었고 조금 여유가 있어진 남편은 저를 데리고 여행도 자주 다니려고 노력을 해주었죠. 남편은 취미가 바다 낚시였는데 배를 타고 나갈 때 항상 저를 데리고 갔어요. 문제 있는 애 셋을 기르느라 골아버린 제가 안쓰러웠는지 언제나 제일 좋은 것만 저한테 사주려고 했고 함께 배를 타서도 낚시해서 잡은 고기로 맛있는 매운탕을 끓여서 같이 먹고는 했죠. 아마 남편이 없었다면 전 그 험한 세월을 살아내지 못했을지도 몰라요. 남편은 식당 일로 정말 눈코 뗄 수 없이 바빴지만 그래도 애들 교육에도 힘을 보태려고 애썼답니다. 첫째가 학교에서 애들과 충돌해서 돌아오면 첫째한테 매를 들기도 했고 소리치며 혼도 내보았어요. 저희는 정말 새 아이들을 잘 기르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들였지만 학창 시절 내내 속을 많이 썩였죠. 셋 중 하나도 모범생이나 우수한 학생으로 자라나지 못했으니까요. 하지만 그것도 성인이 되기 전까지였어요. 놀랍게도 대학을 어떻게든 보내놓고 나니 나름대로 알아서 다들 대학 시절을 즐기더라고요. 첫째는 이제 사고치던 버릇을 접고 다른 학생들과 잘 어울려 다녔고 둘째도 제대로 된 남자친구를 사귀었고요. 셋째도 학교 다닐 때 반에서 왕따를 당했지만 대학에 가서는 혼자나 둘이 다녀도 상관이 없다며 무척 기뻐했어요. 아마 애들이 대학 다닐 때가 저희 가족이 가장 행복했던 것 같아요. 남편의 식당이 잘 되어서 애들이 원하는 만큼 용돈을 줄 수 있었고 애들은 나름대로 대학 생활에 잘 적응하며 잘 살았고요. 당연히 좋은 대학들은 아니었어요. 서울에 있는 전문대나 지방대학을 보내긴 했지만 그래도 저희 부부는 못 나온 대학들을 보내놓아 마음이 좋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대학 졸업 후였죠. 그래도 그때는 지금보단 취업이 쉬웠을 때라 어디라도 들어가겠거니 자기 입 하나 먹고 살 돈은 벌겠거니 아무런 걱정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게 쉬운 일이 아니더군요. 적성이 아니라 자기 성적에 맞춰 대충 대학을 들어갔기 때문에 애들이 취업을 어디로 해야 할지 아무런 생각도 없었고 저희 부부도 감을 잡을 수가 없었어요. 당연히 스물 중반에 대학 졸업할 때쯤이면 본인들이 알아서 할 거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첫째하고 셋째는 군대 다녀오고 대학 졸업 후에 한참을 놀았고 둘째 딸은 졸업을 하자마자 결혼을 하겠다고 날뛰어서 결국에 결혼을 시켰어요.
결혼은 그래도 멀쩡한 회사원하고 하긴 했는데 작은 소기업에 다니는 사람이라 마땅진 않았지만 그래도 나름 밥벌이 하는 남자니까 나쁘지 않다고 여겼었죠. 첫째와 셋째는 남편이 그렇게 놀 거면 아버지 가게에라도 나와 일을 도우라고 했지만 젊은 나이에 식당에서 일하고 싶지 않다며 거절했어요. 그나마 셋째는 여기저기 아르바이트라도 나가면서 취업을 하겠다고 노력이라도 했죠. 하지만 첫째는 대학 시절처럼 용돈 받아가며 펑펑 쓰고 술이나 마시러 다니고 싶어 하더군요. 자기가 누군가의 밑에 들어가서 지시받으며 일하는 게 싫다면서 자기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말이에요. 아니, 누구는 지시받으면서 일하는 게 좋아서 하는 걸까요? 근데 너무 응석받아주며 키우고 돈을 바라는 대로서 다 주었더니 누군가한테 가서 머리 숙이기가 싫단 사람으로 자라나 버린 거였죠. 저희 식당이 지나치게 잘 된 게 문제였을까요? 아버지가 돈이 많다는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어서 당연히 자식인 자기한텐 모든 게 다 자동으로 올 줄 알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일은 하지 않고 저희 남편이 벌어놓은 재산을 가지고 평생 펑펑 놀기만 하고 싶다고 공공연히 말을 하더라고요. 아버지 돌아가시면 그 재산 받아서 죽을 때까지 놀아도 남을 텐데 무슨 걱정을 하냐고 저한테 쏘아붙일 땐 정말이지 제가 어떻게 자식을 기른 건지 모르겠을 정도로 후회가 되었습니다. 그나마 둘째 딸은 결혼하고 나름 조용하게 아이 낳고 잘 살았고 셋째도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몇 년 진행 끝에 작은 회사에 취직을 하게 되었어요. 전 그 정도만 해도 감사했어요. 첫째는 이 여자 저 여자 만나고 다니며 돈만 펑펑 써대고 있었지만 점점 더 남편이 첫째한테 박하게 굴기 시작했죠. 첫째가 30이 되던 날 드디어 남편은 용돈을 끊겠다고 전했어요. 첫째는 이해할 수 없단 듯한 얼굴로 남편한테 대들었죠. 아니, 아버지, 어차피 이거 재산 다 제 거 아니에요? 아버지가 무슨 권리로 돈을 안 준다는 거예요? 정말 기가 막힐 노릇이었죠. 남편은 내 사후에 누구한테 재산을 물려줄지 알고 그런 소리 하냐면서 정말 눈물이 쏙 빠지게 첫째를 혼냈고요. 첫째는 자기 말고 다른 형제들한테 재산이 갈 수 있다는 사실을 처음 생각해 봤는지 정신을 차린 듯이 뭐라도 일을 할 테니 잠시만 유예 기간을 달라고 남편한테 빌어댔어요. 결국 남편이 첫째한테 편의점을 하나 차려주었죠. 첫째는 아르바이트를 고용해서 편의점 장사를 시작했지만 그 이상 남편이 돈을 보조해주지 않으니 인건비와 비교해서 매출이 나지 않으면 본인이 일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사장님으로 편하게 돈 버나 했던 첫째는 그것만으로도 이미 불평불만이 심하게 쌓이기 시작했던 모양이에요. 저한테 가끔 와서 아르바이트생 흉을 보고 남편에 대해서 비난을 하기도 했죠. 아버지가 자기한테 너무 박하다면서 왜 이제 와 그러는지 모르겠다면서요. 그럴 때마다 제가 혼을 내기도 했지만 대부분은 그냥 들어주기도 했어요. 다른 곳에 하소연할 곳이 없는 애였으니까요. 그런데 문제가 첫째한테 남편이 편의점을 내준 것을 보고 둘째 딸내하고 셋째가 불만을 가진 거였어요. 사실 첫째한테 그동안 저희가 돈을 많이 주긴 했었거든요. 둘째 딸내나 셋째는 스스로 일해서 돈을 벌어먹고 살았는데 첫째는 완전히 놀았었으니까요. 그래도 장남이니까 어디 가서 빌어먹게 둘 수 없어 생활비와 용돈을 주었던 건데 거기에 대해서 애들은 불만이 쌓였던 거죠. 그런데 게다가 도심 지역에 편의점까지 내주었으니 남편하고 저한테 둘째와 셋째가 아주 불만이 커졌던 거예요. 사실 이해할 순 있죠. 뭐 다 같은 자식이고 첫째가 장남이라고 해서 장남 역할을 한 적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으니까요. 그러다가 둘째 딸 부부가 어느 날 저희 부부하고 같이 외식을 하러 나가서 사위가 대놓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장인어른, 저 회사 그만두려고 합니다. 뭐? 남편은 당연히 너무 놀랐죠. 작은 기업이라도 지금까지 사위가 참 성실하게 다니고 있어 믿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만둔다고 선언을 해버리니까요.
곁에 앉은 딸은 애를 안고 추스르면서도 별 말을 안 하더라고요. 미리 당연히 알고 있었겠죠. 사업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동안 모아둔 돈이 있어서요. 그리고 염치 없게 말씀드리지만 장인어른께서 조금만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사위는 당연하단 듯이 그렇게 요구했어요. 둘째 딸도 고개를 끄덕이면서 듣고 있었죠. 남편하고 저는 너무 당황스러웠는데 둘째 딸이 그러더군요. 엄마 아빠가 오빠한텐 편의점도 차려주셨잖아요. 저희는 차려달라는 게 아니라 저희가 모은 돈에 조금만 보태달라는 거예요. 자식들 너무 차별하지 마세요. 차별이란 말에 양심이 찔리더군요. 사실 차별하려고 한 건 아니었지만 밑에 애들 입장에서는 장남하고 차이를 둔다고 느낄 수는 있었겠더라고요. 고민이 되긴 했어요. 그렇다고 애들한테 첫째한테 줬던 것처럼 돈을 줄 수는 없었거든요. 편의점은 목 좋은 곳에 차려주느라 그때 당시 돈으로 1억이 넘게 들어갔었으니까요. 그래서 남편하고 상의한 이후에 둘째 딸내한텐 3천만 원, 셋째한텐 2천만 원을 주기로 결정했죠. 저희는 당연히 애들이 좋아할 줄 알았어요. 하지만 그렇게 애들한테 결정을 이야기하자 셋 모두 다 다른 이유로 화를 내더라고요. 첫째는 왜 쓸데없이 먹고 살 만한 동생들한테 돈을 주냐는 거였고, 둘째네와 셋째는 어째서 이렇게 돈을 적게 주냐는 불만이었어요. 솔직히 그때 자식들한테 실망을 했던 것 같아요. 아니, 살아오면서 계속해서 애들한테 실망하는 것에 연속이긴 했죠. 한 번도 애들이 저희 욕심에 맞을 만큼 잘 커준 적이 없었으니까요. 대학 시절 잠깐을 빼고는 애들이 저희 집에서 단란하게 지낸 적도 별로 없었어요. 매번 싸우고 저희 부부한테 대들고 그런 생활이었죠. 이제 성인이 되고 나니 당연한 듯이 재산을 요구하는 것이 정말 슬프고 뭔가 허무하더군요. 그것도 세 자식 중 셋 모두가 그런 태도였으니 저희 부부는 정말 서로가 없었다면 가정생활의 회의감을 심하게 느꼈을 것 같아요. 아이들이 그런 요구를 했던 주말에 남편도 그런 생각으로 무척 힘들었던지 저하고 같이 앉아서 술을 마셨습니다. 밤에 둘만 앉아 치킨을 놓고 술을 마시다 보니 옛날 생각도 나고 어쩌다가 애들을 이 지경으로 키웠나 고민도 스스로 되더군요. 사실 그러던 건 아니었는데 정말 아이들을 잘 키우고 싶었는데 사업은 잘 되고 있지만 식당도 이제 남편이 점차 나이가 들면 힘들어져 가고 남편도 좀 쉬고 싶어 하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 아이들 꼴을 보니 남편이 만약 지금 사업을 하나아이한테 물려준다고 하면 셋이 다 달려들어 뜯어먹겠다고 난리치게 뻔하더라고요. 사실 나도 이젠 좀 쉬고 싶은데 저 녀석들 때문에 그러지도 못하겠네. 그러게요. 당신한테 미안하네. 난 애들 잘 키운다고 키웠는데 이렇게 되어서. 당신 혼자 키웠나 뭐. 나하고 같이 낳고 같이 키운 애들인데 둘 같이 책임이지. 아니 그보다 애들이 그렇게 큰 걸 어쩌겠어. 똑같이 길러도 아니 더 나쁜 환경에서 길러도 멀쩡하게 자라는 남의 애들도 그렇게 많은데 최소한 밥은 안 굶기고 돈 모자라지 않게 길러줬는데 저 지경이니. 남편은 한탄을 멈추지 않으며 술을 마셨죠. 저 역시도 정말 슬프더라고요. 아이들이 직접 돈을 요구하는 말을 듣고 나니 아, 그래. 내 자식들의 성품이 이 정도로 나쁘구나 하는 게 전적으로 느껴졌거든요. 그 이후 남편은 자식들을 다소 경계하기 시작했어요. 원래는 사업을 셋 중 하나한테 물려줄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그 이후로는 아예 다 접고 저한테 나와서 식당을 도와달라고 했죠. 혹시라도 저와 남편 둘 중 하나가 잘못되어도 사업은 꽉 잡고 있어야 나중에 문제가 안 생길 거라면 말이에요. 저도 남편의 말이 정말 맞는 것 같아서 적극적으로 식당 일에 나서기 시작했죠. 그래도 남편이 있을 때 일을 배워두어야 나중에 혹시라도 문제가 생겼을 때 제가 혼자서 처리할 수 있을 테니까요.
그땐 이미 제가 나이를 먹은 때였어서 몸이 너무 아프고 일을 새로 배우는 것도 느려 터졌지만 남편은 성의 있게 기다려주면서 저를 가르쳐 주었어요. 식당 사모님 일합시고 제가 그간 조금씩 나가 일을 했던 것도 도움이 꽤 되긴 했었죠. 남편은 저한테 중요한 재정적 상황이나 자산 같은 것은 모두 알려주고 있었지만 실제로 나가서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건 또 완전히 달랐거든요. 식당이 현실적으로 돌아가는 상황을 구석구석 살펴봤고 남편이 세심하게 알려줬고요. 제가 식당에 매일 나가 일하기 시작하자 애들이 저희를 이상하게 봤어요. 그때까진 그래도 애들이 아버지 사업을 본격적으로 탐내진 않았어요. 남편은 워낙 그 당시 그 나이로도 아주 동안인데다가 건강했고 술, 담배도 조금도 하지 않아 지병도 없었어요. 다만 식당 일을 너무 오랜 기간 해와서 허리며 다리가 아픈 그 정도는 있었죠. 남편은 술, 담배는커녕 다른 작은 취미 생활도 없었어요. 딱 하나 있는 거라면 낚시뿐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 첫째가 와서 그러더라고요. 편의점 이제 하기 싫다고 자기가 식당에 나와 일하면 안 되냐고요. 전 너무 어처구니가 없었어요. 애 이야기를 들어봤더니 더욱 기가 막히더군요. 편의점에서 일을 시키던 아르바이트생한테 월급을 주기 싫어 이런저런 트집을 잡아 월급을 깎고 안 주다가 노동청에 신고를 당했다는 거예요. 요즘이 어떤 세상인데 대체 제정신이나 싶었죠. 저희 남편은 아무리 장사가 안 되어도 그 무엇보다 먼저 직원들 월급부터 빼놓는 사람이었어요. 일단 사람을 부리려면 돈에 인색하면 안 된다는 게 남편의 지론이기도 했었죠. 게다가 요즘은 어린애들도 정보에 빠삭해서 법에 어긋나게 사장이 뭔가 잘못 행동하면 곧바로 신고가 들어가는 게 당연했어요. 첫째가 한 행동이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 제가 말을 못하고 있자 첫째는 콧방귀를 뀌었죠. 어려워 보여서 고용해줬다니까 은혜를 모르는 애더라고요. 그러니까 저 식당 이어받게 해주세요. 엄마 이제 일하기 힘드시잖아요. 아버지도 마찬가지고. 너 그 일이 얼마나 힘든지 알기나 해? 식당 일 직원 부리는 것만으로 안 된다. 음식 만드는 것도 전부 다 네가 알고 있어야 주방장이 바뀌어도 타격을 안 받을 수 있어. 너 그거 할 수 있어? 아버지가 해오셨는데 제가 못할 게 뭐예요? 아무튼 사업자 물려주세요. 제가 알아서 사람 부리고 할 테니까요. 첫째는 막무가내로 사업을 내달라고 했어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편의점을 하면서 또 뭔가 일이 잘못되어 빚을 냈던 모양이더라고요. 대출을 갚아야 하니 돈이 필요한데 당장 돈 나올 구석이 없으니 남편 사업을 제가 갖겠다고 하는 거였어요. 전 일단 남편하고 상의를 해보겠다 하고서 첫째를 돌려보냈죠. 그런데 대체 그러고서 첫째가 다른 아이들한테 뭐라고 해놓은 것인지 둘째네하고 셋째도 저한테 전화가 와서 난리더라고요. 왜 장남한테만 그렇게 모든 돈을 몰아주는 거냐. 자기네도 달라. 지난번에도 할 말 없어 안 한 게 아니다. 물론 첫째에 비해서는 다른 아이들한테 지원을 덜 해준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렇다고 다른 집 자식들에 비해 지원을 못 받은 것도 아니죠. 애들이 저를 몰아세우며 닥달하는 전화를 연이어 받고 나자 정신적으로 너무 지쳐 쓰러질 것 같더군요. 대체 재산이라는 게 뭐기에 이렇게 자식들이 일방적으로 어미를 몰아붙이나 싶어서요. 그날은 제가 식당에도 나가지 못했고 남편이 일찍 들어왔어요. 퇴근한 남편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고서는 제가 울었죠. 우는 제 옆에서 남편은 제 등을 쓰다듬어주고 도닥거리면서 저를 안아줬어요. 그 따뜻하고 너른 품이 아니었다면 저런 새 자식들 틈바구니에서 제가 아마 견뎌내지 못했겠죠. 남편은 저를 위로하며 그 주말에 같이 바다에 낚시나 하러 가자고 했어요. 주말에 분명히 애들이 전부 집으로 몰려와 재산에 대해서 분쟁을 일으킬 거니 피해서 그냥 외면해버리자는 거였죠. 자식들 전부 꼴도 보기 싫었기 때문에
전 남편 말에 대찬성이었어요. 그리고 그 주말 함께 나갔던 바다 낚시에서 남편은 실종되었습니다. 집안은 난리가 났어요. 식당 지점은 그때 세 곳이나 되었고 본점은 엄청나게 커져 있는 상황이었죠. 전 도무지 남편 없이 살아갈 엄두가 나지 않아 울고 있었는데 소식을 들은 애들이 달려와서 놀라 호들갑을 떨어댔어요. 그런데 묘하게도 애들이 저를 위로하는 말투에서는 그렇게 진심인 슬픔이 잘 느껴지지가 않았었죠. 엄마, 아버지는 좋아하는 일하다 돌아가셨으니까 괜찮아요. 그냥 저만 믿으세요. 전 장남이잖아요. 무슨 소리니? 네 아버지가 아직 안 돌아가셨어. 그냥 실종되신 거지. 돌아가신 게 아니란 말이다. 섬에 내리다가 바다에 빠지셨다면서요. 그럼 거기 살아계셨으면 당연히 지금쯤 발견되셨어야죠. 그냥 돌아가셨다고 생각해요. 다른 결과는 있을 수가 없어요. 첫째는 자기 말이 현실적이라면서 으쓱거렸고, 둘째와 셋째 역시 마찬가지로 동의한 듯한 얼굴을 하고 있었죠. 애들은 겉으로 슬픈 듯한 얼굴을 지어내고 있었지만 전혀 슬프지 않은 것이 제게 딱 느껴졌어요. 도리어 어딘가 기쁜 듯 해보였죠. 너희들 지금 슬프지도 않은 거니? 너희 아버지가 돌아가셨어. 아이, 당연히 슬퍼요, 엄마. 근데 우리도 앞으로 살아갈 일을 생각해야 하잖아요. 앞날을 생각하면 사실 뭐 지금부터 바로 일이랑 재산 이야기도 해야 하고요. 너희들한테 넘어갈 재산 없다. 너희 아버지 아직 실종 상태고 돌아가신 거 아니야. 그랬더니 애들이 지들끼리 서로 시선을 교환하더군요. 솔직히 그 순간 그 애들이 제 자식들이 아니라 재산을 빼앗으러 온 양아치들로 보였어요. 의도가 너무 빤할 정도로 눈에 보였죠. 첫째가 은근하게 저한테 말하더군요. 엄마, 그냥 엄마가 재산 정리해서 저희한테 넘기시면 안 돼요? 사업집은 엄마한테도 꽤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버지 몫이야 뭐 기다렸다 법적으로 처리하면 되는 거고 엄마만 저희한테 넘겨주시면 되거든요. 무슨 소리니? 내가 죽었어? 내 재산을 왜 너희한테 넘기니? 너희 아버지가 나 혼자서도 잘 살라고 남겨준 건데. 저는 펄쩍 뛰었어요. 사실 사업이며 부동산이며 대부분의 재산을 남편은 제 명의로 넘겨준 상태였죠. 혹시라도 남편이 사망하고 난 후 저 혼자서라도 잘 살아야 한다며 그렇게 해준 거였어요. 남편은 자기 혼자 남는다면 사업수완이 있어 잘 살 수 있지만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저는 너무 걱정된다며 그렇게 했었죠. 그런데 이 자식놈들이 그걸 알면서 저한테서 그 재산을 가져가려는 거였어요. 아니 엄마, 솔직히 뭐 재산 주신다고 우리가 엄마를 외면하겠어요? 엄마 다 우리가 잘못이지. 사업집은 가지고 계시면 그거 운영해야 해서 힘들어요. 그리고 엄마가 식당 일 하실 거예요? 연세 잡숴서 몸도 안 좋으신데 쉬면서 노셔야지. 둘째 딸은 저를 구슬르며 그렇게 말하더군요. 하지만 아무리 그렇게 말해도 전 애들의 속셈을 알고 있었어요. 저를 어떻게 설득해서 재산을 넘겨받은 뒤에 아마 부모는 나 몰라라 하려고 드는 거였겠죠. 아마 요양원에 갖다 버려버릴지도 모르는 일이었어요. 제 자식이지만, 아니 오히려 제 자식이기에 그 시커먼 속을 알 수 있었어요. 남편이 실종되기 전엔 알면서도 차마 인정하기 싫었던, 외면하기 싫었던 자식들의 속내를 속속들이 보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렇게 거의 한 달을 싸웠던 것 같아요. 자식들은 셋이 돌아가면서 저희 집에 와서 저를 설득했죠. 첫째는 아주 이성적인 척하면서 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장남인 자기가 사업을 이끌어 나가야 한다고 저한테 일장연설을 펼쳤고, 둘째 딸하고 사위는 맛있는 거 사주면서 돈만 자기들한테 주면 누구보다 잘 모시겠다고 했어요.
셋째는 제 곁에 와서 자기는 저와 같이 살 수 있다면서 불쌍한 자기 인생을 좀 구제해달라 애원하기까지 했어요. 하지만 전 알고 있었어요. 셋 중 누구도 재산을 받고 난 뒤엔 저를 제대로 보류하는 자식이 없다는 사실을요. 애초에 저를 모시려는 생각 자체가 없었고 그저 재산만 다른 형제들보다 더 많이 받으려고 눈이 벌게져 있는 거였어요. 네 배로 낳은 자식들한테서 이런 느낌을 받는다는 게 생각보다 더 끔찍한 일이더라고요. 저는 절대로 저 애들한테 남편이 남겨준 유산을 물려줄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남편이 평생을 통해 노력해서 일구어온 식당이었고 저하고 둘이 죽어라 노력해서 벌어들인 재산이었죠. 저렇게 은혜도 모르는 자식들이 막무가내로 뜯어갈 만한 돈이 아니었어요. 전 애들이 올 때마다 자리를 피했고 아예 전화도 받지 않은 채 나중에는 문을 걸어 잠그기까지 했지만 정말 징그럽게 집착하더군요. 제가 전화를 차단하고 아예 연락을 받지 않자 애들은 주말이고 평일이고 상관없이 집으로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대체 생업들은 어떻게 하고 그렇게 매일같이 오는지 모르겠더군요. 와서 저희들끼리 만나면 서로 싸우기도 하고 아예 단체로 저한테 쫓아와서 저를 구슬르거나 요구하기도 했어요. 한 번은 제가 정말 너무 징그럽고 무섭기까지 해서 문을 걸어 잠그고 집에 없는 척을 했거든요. 밖에서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며 저한테 목청 높여 불러대더니 잠시 조용하더라고요. 전 그래도 이제 애들이 갔나 보다. 이제 앞으로 찾아오면 이 방법을 써야겠다 싶었어요. 그런데 이게 웬걸. 잠시 후에 현관문에서 이상한 드르륵거린 소리가 나더군요. 제가 놀라서 나와봤더니 열쇠공을 불러다가 집 현관을 아예 잠근 장치부터 떼어내고 있는 거였어요. 제가 뭐 하는 거냐고 소리를 질렀지만 계속하라고. 밖에서는 재촉해서 결국 잠금 장치를 억지로 떼어내고 문이 열렸고 집으로 단체로 들어오며 왜 연락을 안 받냐고 난리를 치더군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웃이나 열쇠공한텐 제가 치매에 걸려 혼자 집에 있는데 연락이 안 되어 집에 들어가 봐야 한다고 한 거더라고요. 오래 한자리에 살았던 터라 주변 이웃들이야 다들 저 아이들이 저희 부부의 자식이라는 걸 알아서 당연히 자식들이 모친 걱정을 하겠거니 여겼던 거였어요. 너무 어처구니도 없고 나중엔 무섭더라고요. 그리고 그 즈음부터 애들의 행동이 더 거칠어졌어요. 그전까진 저를 설득하고 좋은 말로 속여 넘기려 드는 태도였다면 그때부턴 아예 저한테 거친 소리 하더라고요. 설마 제가 어미인데 저한테 뭘 어쩌겠냐 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나중에는 그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아니 엄마, 그냥 재산만 우리 주면 편히 살게 해드린다니까?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믿니? 지금도 이렇게 난리치면서 나를 못 살게 구는데 재산까지 넘겨주고 나면 날 어디다 갖다 버릴지 어떻게 알아? 아이씨, 진짜 지겨워. 특히 장남이 그랬어요. 애들 셋에 사위까지 넷이 와서는 제 앞에 버티고 서서 제가 재산을 준다고 말할 때까지 안 나갈 기세였죠. 둘째 딸과 사위는 팔짱을 낀 채로 한심하단 듯이 저를 지켜보고 있었고 셋째는 그나마 저한테 미안한 마음이라도 있는 듯 저를 외면했어요. 하지만 형과 누나가 돈을 받아가는 상황엔 저도 빠질 수 없다는 태도는 확실했죠. 그러다가 첫째가 인내심에 한계가 온 듯이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어요. 깽판 치지 말고 늙었으면 그냥 죽어요. 너, 너 그게 무슨 소리니 엄마한테? 아이씨, 자식 새끼 원하는 거 하나 못 들어주는 게 무슨 엄마 타령이야. 그냥 쌀만 하면 된다고요. 서류 준비 우리가 다 할 테니까. 그리고 싫으면 그냥 우리 중 하나 지정해서 넘기라고 했잖아요. 그럼 그냥 우리끼리 알아서 나눠 갖는다고. 너한테 넘기라는 거니? 너를 뭘 믿고? 아, 내가 장남인데 그러면 전부 다 들고 나르기라도 하겠어요? 사업 좀 잘해보겠다는 거잖아.
이제 인생 역전할 기회인데 그걸 딱 맞고 서서 그러고 있으면 좋아요. 다 늙어서. 첫째는 막말을 서슴지 않고 해댔죠. 둘째 딸이나 사위도 별로 놀라는 기색이 아니었고 다만 첫째가 자기 앞으로 일단 재산을 달라고 하는 것에 항의를 해대기 시작했어요. 셋째는 안절부절하며 걔네들 말에 어떻게든 끼어들려고 기회를 엿봤고요. 그리고 걔네들이 전부 돌아간 날 저녁, 전 혼자서 멍하니 침대에 앉아 벽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자식들의 민낯을 보게 된 기분이라 정말 어떻게 할 수가 없었죠. 그때 항상 잠가두고 창고로 쓰고 있던 작은 방에서 누군가 나왔습니다. 이제 더 두고 볼 수가 없구만. 바로 남편이었어요. 사실 우린 미리 서로 짜고서 이야기를 해둔 상태였어요. 세 명의 자식들 중에 과연 누가 정말로 우리 생각하고 혼자 남았을 때 잘 모실지 알 수 없으니 한번 시험을 해보자고요. 사업을 책임지는 남편이 잠시 사라졌을 때 과연 약해진 상태인 저를 상대로 셋 중 누가 진심으로 다가와 모시려고 할지 그렇게 해준 아이한테 사업을 물려주려고 했어요. 하지만 결과는 정말 참담했죠. 셋 중 아무도, 정말 아무도 저한테 신경 쓰지 않았고 그저 돈만 빼앗아 가려고 눈이 벌겠던 거예요. 자식을 이렇게도 잘못 키웠나 싶어서 전 남편한테 안겨 많이 울었어요. 전 그냥 애들하고 더 이상 안 보고 싶었어요. 말도 섞기 싫었고요. 하지만 남편은 자식들을 그냥 두어선 안 되겠다고 여겼던 모양이에요. 다음날 전 애들한테 전화를 돌렸습니다. 재산 관련 결정을 했으니 함께 집으로 오라고요. 첫째와 둘째네 셋째까지 급하게 약속 시간보다 앞서 집으로 들이닥치는데 눈들이 충혈되었더라고요. 얼마나 기대감에 가득 차 있었겠어요. 둘째 딸이 집으로 거의 굴러 들어오며 저한테 달라붙더라고요. 엄마, 엄마 드디어 결심한 거죠? 오빠한테 줄 거 아니죠? 우리한테 줘야 해요. 아니, 나눠주는 거 소용없어요. 생각해보니까 사업이라는 게 한 명이 추진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잖아요. 야, 너 무슨 헛소리야? 당연히 장남인 내가 받는 거지. 나도, 나도 있어. 다들 시끄럽다. 전 안방에 앉아 앞에 모여 앉은 셋과 사위를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둘째 사위는 피도 섞이지 않았으면서 욕심에 불을 켰더군요. 그리고 저는 가만히 애들을 보다가 입을 열었어요. 재산 관련해서는 너희 아버지가 결정한 것에 따를 거다. 뭐야, 유언이 있었어요? 공증받은 거예요? 있으면 진작 말을 했어야지. 첫째가 대번에 얼굴을 찡그리고 난리를 피웠어요. 전 그 말에 대답도 안 하고 애들 뒤를 바라보았죠. 안방 문을 열고 남편이 들어와서 애들 뒤에 섰어요. 처음에는 뒤돌아 앉아있어 모르던 애들이 인기척을 느끼고서 하나둘씩 돌아보았죠. 그리고서는 남편의 얼굴을 보고 기함을 하며 뒤로 물러났어요. 아, 아버지, 어떻게, 아니, 장인어른? 혼란스러운 아이들 목소리 사이로 남편이 단호하게 말했죠. 실망이 크구나. 내가 잠시 자리를 비웠던 동안 이런 식으로 네 어머니를 괴롭히다니. 재산이 그리 탐나더냐? 그때 눈치 빠른 둘째 딸은 일이 뭔가 잘못되었다는 걸 미리 알아챘어요. 둘째는 얼른 아니라면서 손을 젓고 자기는 엄마를 도우려고 한 것뿐이었다고. 재산 싸움을 건 것은 첫째였다면서 고자질을 시작했죠. 첫째와 셋째는 뒤늦게 알아차리고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로 입을 다물었어요. 충격이 컸는지 할 말이 생각나지 않아서 입만 벌리고 멍하니 남편 얼굴을 바라보고 있더라고요. 내가 아직 안 죽었으니 너희한테 줄 돈 없다.
아니, 도리어 너희한테 주었던 재산들 전부 돌려받겠다. 첫째, 너 편의점 차려준 거 도로 돈 들고 와라. 둘째, 너 돈 해주었던 거 빼서 내놔라. 셋째, 너도 돈 가져와라. 남편은 단호하게 애들한테 지원해줬던 재산을 전부 다시 돌려받겠다고 선언했어요. 애들은 당연히 난리가 났죠. 남편은 평소에는 다정해도 한다면 하는 성격이었거든요. 하지만 애들이 뭐라고 떠들든 말든 울든 말든 남편은 결국 이렇게 말했어요. 지원해줬던 돈 제때 안 가져오면 소송 걸릴 줄 알아라. 내가 소송을 좋은 로펌에 맡기는 거 알고 있지? 남편은 날카롭게 그렇게 경고하고 애들을 전부 내쫓아 버렸습니다. 사업으로 잔뼈가 굵은 사람한테 애들이 난리치는 정도야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거였죠. 한다면 정말 하는 사람이기도 했고요. 결국 애들은 저희한테 지원받았던 돈을 다는 아니더라도 일부라도 토해내게 되었어요. 그 과정이 참 시끄러웠지만 남편은 아주 단호하게 애들한테서 돈을 받아냈죠. 게다가 남편은 아예 자식들한테 유산을 안 물려줄 거라며 생전에 기부로 재산을 다 처리할 거라고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전 어미로서 정말 너무 속상했지만 애초에 자식들이 저 모양인 것을 알게 되어 참 다행이기도 합니다. 저의 노후를 무방비하게 못된 자식한테 맡기지 않을 수 있었으니까요. 여러분도 자식이라고 해서 무작정 믿지 마시고 한 번쯤은 내 새끼라도 됨됨이를 제대로 한번 시험해 보시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전 살면서 감정적으로 크게 휩싸이며 지내본 적이 없어요. 가끔씩 주변에서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들을 볼 때가 있긴 하지만 뭔가 살면서 문제가 있었겠거니 하며 그냥 흘려보낼 때가 많았어요. 그런데 이런 일을 제가 결혼해서 그것도 제 가족이 된 사람들이 겪는 것을 보고 있자니 세상 이런 혼란이 없더라고요. 사실 남편이 제일 불쌍하긴 한데요. 친정 가족에게도 제발 말하지 말아달라고 했던 건데 여긴 익명의 공간이니 한번 듣고 잊어주실 거라고 믿고 말해봅니다. 저희 시아버님은 80세를 넘기신 분이고 연세에 비해 정정하시긴 하지만 누가 봐도 그 또래 어른들답게 등도 많이 굽으셨고 여러 가지로 불편한 것들이 많으세요. 그런 와중에도 스스로 뭔가 하시겠다는 의지가 강하시기 때문에 딱히 자식들에게 의지하신다든지 뭘 도와달란 말씀도 없는 채로 지내오시는 분이셨어요. 그리고 저희 어머님은 아버님보다 무려 10살이나 아래신데 좀 더 기력이 있으셔 그런지 체격도 아버님보다 훨씬 더 좋으신 편이에요. 좀 더 말해 보태보자면 얼핏 보면 두 분 체격 차이가 2배 정도 난다고 느껴질 정도인데요. 키는 아버님이 훌쩍 크신 편이지만 그래서 더 차이가 나게 느껴지는 것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왜 이렇게 저희 신부님의 덩치 차이를 말하고 있는 것이냐면요. 두 분이 아무리 봐도 잘 맞지 않아 보이고 연령대 차이뿐 아니라 참 쎄하게 느껴지는 구석이 많았기 때문이에요. 두 분 사이에선 아들 넷과 딸 하나를 두셨는데 저희 남편은 그중 막내였고 터울도 아주 큰 편이었어요. 또 저희 어머니는 말이 엄청나게 거치신 편이었는데요. 툭하면 별거 아닌 일에 화를 내시고 욕을 서슴지 않고 입에 달고 사시는 분이라서 가끔 말할 때 흠칫 놀랄 때가 많았답니다. 이런 진우애미야. 너 정신을 어디다 두고 사는 게냐? 내가 이거 냉장고에 집어넣으라 했지? 다 쉬게 냅두면 어쩌자는 거야? 아주 확 그냥. 너 이래놓고 집안일을 제대로 하겠냐? 물론 잔소린 기본이셨고요. 반대로 저희 아버님은 엄청 점잖고 조용하신 분이셨고 늘 화초만 손질하시고 별 말씀도 없으셨어요. 가끔 찾아뵈면 막내 며느리 왔다고 용돈도 주시고 사탕이나 과자 같은 것을 챙겨주시면서 저를 진짜 어린애 보듯
다정스럽게 대해주셨어요. 우리 며느라가 이쁘기도 하지. 내가 이거 안 먹고 꿍쳐놓은 건데 얼른 한 입 해라. 아이, 네, 아버님, 감사해요. 역시 아버님밖에 없어요. 근데 매번 이렇게 올 때마다 맛있는 거 주시니까 안 주셔도 괜찮은데. 내가 좋아서 주는 거야. 내가 좋아서. 아버님은 저에게 유독 정말 잘해주셨는데요. 아무래도 딸이 하나뿐이었고 전 막내로 들어온 며느리라 그런지 더 귀하게 봐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아버님에게는 더 잘해드리려고 노력을 많이 한 것 같아요. 근데 참 이상한 것이 저희 남편이었어요. 일반적으로 남자들은 자기 아버지를 어려워하고 어머니를 가까이 하는 편이 아니던가요? 물론 그것도 집안마다 차이가 있을진 모르겠어요. 그런데 유독 저희 남편은 어머니를 어려워하고 아버님을 안쓰럽게 여기더라고요. 그냥 아버님을 지지하거나 따르는 게 아니라 안쓰러워하는 게 좀 이상하게 느껴졌어요. 얼핏 봐도 어머니는 좀 예쁘장하게 생기신 편이고 그런데다가 10살 위의 남자한테 시집을 갔으니 자식된 입장으로선 당연히 아버님이 더 수지를 맞으신 게 아닌가 싶었거든요. 그런데 남편은 아버님이 안타깝다 하니 신기하더라고요. 그게 당신은 모르는 그런 게 있어. 왜? 내가 알면 안 되는 거야? 그게 당신 그럼 이 말 어디 가서 하면 안 돼? 특히 우리 어머니 앞에서. 알겠지? 알겠어. 얼른 말해봐. 결국 남편은 제 재촉에 못 이겨서 이날 어렵사리 말을 털어놓았는데요. 그 말을 듣고 나니 왜 그렇게 자기 엄마를 어려워하고 불편해하는지 좀 알겠더라고요. 또 한편으로 짠하기도 했고요. 어릴 적부터 아버님은 아들들이나 딸들에게도 잘해주시고 곧잘 시간도 보내고 그 또래 아버지들 치고 참 인자하신 분이었다고 해요. 이 부분은 저도 좋게 상상이 되는 부분이었어요. 그런데 어머니 역시 제 상상 안에서 비슷한 인상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아니, 그 이상으로 넘어갈 정도였어요. 그렇게 무섭고 두려울 수가 없는 존재였다고 하더라고요. 어릴 때 숙제를 안 하거나 뭔가 조금이라도 어머니를 거슬리게 하면 아주 가차없이 매를 드셨다고 해요. 물론 말 안 듣고 속 썩이는 자식이 있으면 체벌을 누구나 할 수는 있을 거예요. 자식이 하나도 아니고 다섯이나 되었으니까요. 그런데 단순히 회초리에 들어서 팔다리 때리는 게 아니라 정말 인격적으로 무시를 당한다고 느껴질 정도로 아주 무지막지하게 때리셨다는 거예요. 어머니는 그 작은 몸집에서 어떻게 그런 힘이 나오는지 이해가 안 갈 정도로 손이 그렇게 매우셨다고 합니다. 당신은 모를 거야. 우리 어머니가 얼마나 엄했는데. 난 아직도 그 어렸을 때만 생각하면 소름이 돋아. 남편이 어릴 적에도 어머닌 그렇게 화가 잔뜩 나 있으셨고 매사 맨날 뭐가 그렇게 불만이 많으셨는지 지금의 그 예쁘장하면서도 약간은 사납게 느껴지는 인상은 젊은 날부터 아마 굳어진 게 아닐까 싶었죠. 특히 이 이야기 듣곤 저도 약간은 섬찟하더라고요. 아마 남의 자식이라도 이렇게 하진 않을 것 같은데 말이에요. 어릴 적 남편이 학교 다녀와서 어머니한테 밥을 달라고 했는데 잔뜩 짜증을 내면서 밥을 비벼주셨다고 해요. 그래서 한 숟갈 뜨려고 하는데 주먹으로 잘못 쳐서 그릇을 완전히 쏟았던 모양입니다. 남편은 이미 본인 엄마의 성격을 잘 알고 있었기에 순간 긴장해서 쳐다보았고 어머님 가차없이 이렇게 말하셨다고 해요. 당장 손으로 주워 먹어. 어, 엄마, 다 주워 먹으라고. 한 톨도 남기지 말고. 엄마, 안 먹으면 안 돼? 얼른! 심지어 어머니는 마룻바닥에 처참히 엎어진 그 밥을 갖다가 한 톨도 남기지 말고 다 손으로 주워 먹던지 하라며 끝까지 지켜보셨다고 해요. 조금이라도 싫어하고 주저하는 모습을 보면
바로 엉덩이를 걷어찰 정도였다고 하는데 당시 이제 막 초등학교에 들어갔다던 남편에게 너무 가혹한 게 아닌지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감히 엄마가 만들어준 밥을 엎었다면서 저녁은 없다며 그걸 다 주워 먹게 하셨다고 해요. 막내라서 한참 이쁨 받아야 했을 남편에게도 이러셨을 정도니 그 위에 형들이나 누나들이 왜 그렇게 어머니라면 아직도 두렵고 불편하게 생각하는지 상상이 가더군요. 그런데다가 감정 기복이 꽤나 심하신 편이라 그렇게 불같이 내지르시고 다시 또 주워 담기를 반복하셨다고 해요. 우리 아들, 아깐 엄마가 미안했어. 다신 안 그럴게. 미안해, 아가. 화를 무시무시하게 내고서 저녁엔 껴안고 그런 소중한 자식이 없다는 듯 달래셨다고 하는데 어릴 적에는 그런가 보다 했지만 크면서는 점점 이런 어머니 모습에 질렸다고 해요. 사춘기를 겪고 난 뒤 형제들은 웬만하면 어머니와 떨어져 있으려고 했다더군요. 확실히 제가 봐도 명절 때 이외에는 참 신기하리만치 잘 보이지 않았어요. 며느리들이나 혹은 딸이 하나 있는 집안이라고 해도 어떻게든 결집을 하려고 하는데 말이에요. 외려 저희 친정이 자주 모이지 시댁은 정말 추석과 설날 아니면 모이지도 않고 아버님도 생신이나 어버이날을 챙겨드린다 해도 계속 굳이 오지 말라 하시더라고요. 아버님이나 어머님이나 지나칠 정도로 오지 말라고 집에 있으라고 강요하셨어요. 그러니 좀 기분이 묘했죠. 친구들은 저한테 시댁 자주 안 가 좋겠다고 하는데 저도 그 부분에 일부 동의하긴 하면서 늘 희한하게 생각했었어요. 아무리 그래도 매번 저희 친정 모임에는 꼬박 참석해주는 남편에게 미안하기도 하고 근래에 들었던 이야기가 자꾸 마음에 남아서 남편이 좀 가엽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재촉을 해서 우리끼리라도 아버님, 어머님께 가서 어버이날을 챙겨드리자고 했어요. 우리 그간 어버이날 제대로 챙겨드린 적이 한 번도 없잖아. 저번 생신도 그렇고. 이번에 그냥 단촐하게 한 번 가서 밥 한 끼 먹고 오는 게 어때? 그래, 그러자. 에이, 고마워, 여보. 이렇게 내 생각해주고. 그 말을 들어오니 훅 하고 찡함이 올라오며 왜 이렇게 미안하던지 그간 남편이 본인 집 분위기는 처갓집 마냥 좋지 않으니 신경 쓰지 말라곤 했었는데요. 그래도 너무 고지 들었던 건가 싶어서 미안하더라고요. 그날은 꽃도 사고 간식도 사고 두 분 잘 드신다는 족발도 사서 방문하게 되었어요. 뭔가 이상한 낌새를 느끼게 된 건 아마 이날부터였을 거예요. 영 못마땅한 얼굴로 문을 열어주시는 아버님을 뵈었을 때 뭔가 기분 안 좋은 일이라도 있으셔서 혹은 정말 저희가 와서 귀찮게라도 해서 그렇게 언짢으신 건가 싶었어요. 집 안으로 들어가니 두 분 다 냉기가 확 느껴지는 것이 우리가 괜한 때에 잘못 찾아온 것 같아 좀 눈치가 보이더군요. 어머님, 아버님, 안녕하세요. 그래, 왔니? 아버님은 일단 목소리에 힘이 하나도 없으셨고요. 혹시 두 분이 다툼이라도 하셨는데 타이밍을 잘못 찾은 건지 아니면 정말 남편이 우리 집 모이는 거 별로 안 좋아한다고 했던 게 진짜인데 제가 눈치가 없었던 건지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어찌되었건 우린 왔으니까 어머님 부엌에서 퉁명스럽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일단 앉아. 주스라도 먹을래? 왜 괜히 와가지고 신경을 쓰게 하니? 아, 네. 아무리 그래도 어버이날이라고 아주 잠깐 찾아뵌다 온 건데 어머님 진심으로 짜증을 내시는 투여서 약간은 민망하더군요. 아버님도 저희 옆에 앉긴 하셨는데 근데 좀 아버님이 평소 전화하실 때 말투 같지 않으시고 명절 때 그런 익숙한 느낌이 아닌 겁니다. 아버님, 어디 불편하세요? 그리고 저는 정말 별 생각 없이 이렇게 말을 걸었는데 그 말에 갑자기 부엌에서 불호령이 떨어지는 게 아니겠어요?
니네 시아버지 뭐. 뭐가 어때 보여서. 쓸데없이 왜 괜히 와가지고 참견질이냐? 네? 아니, 저는 그냥 아버님 안색이 안 좋으시길래 부엌에서 주스를 따르고 계시던 어머니가 저를 갑자기 노려보시며 소리를 지르시는데 전 너무 놀래서 그만 얼음장처럼 굳어버렸어요. 아니, 두 분이 부부싸움을 하셨어도 그렇지. 이렇게 자식들 앞에서 크게 티를 내실 일인가 황당하더라고요. 너무 어이가 없어 남편을 보았는데 제가 생각한 반응이 아니었어요. 즉각 바로 아버님을 쳐다보더니 앉아 계신 아버님의 무릎을 쓱 부여잡더라고요. 아버지, 무릎이 왜 이래? 갑자기 뭔 소린가 싶어 저도 쓱 아래를 보았는데 아버님 무릎과 정강이 쪽 부분에 자그맣게 멍이 들어 있었어요. 어디 넘어지셨나 싶어서 저도 모르게 시선이 점점 올라가 얼굴을 향했는데 광대뼈 쪽에도 푸르스름한 게 작은 것과 큰 게 하나씩 있는 거예요. 생각보다 멍이 커서 이걸 왜 이제야 발견했는지 싶더라고요. 남편도 저도 당황스러워 그걸 한참 쳐다보고 있는데 시아버진 눈도 못 쳐다보시고 다른 곳으로 피하셨어요. 아유,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데 그때 남편이 믿을 수 없는 질문을 하더라고요. 아버님의 멍보다 이 말에 너무 놀라서 전 눈이 튀어나올 듯 빤히 남편을 쳐다보았어요. 엄마가 그랬어? 대체 무슨 말이 오고 가는 건지 내 귀로 듣고도 이게 도통 머리와 가슴에 온전히 전달이 안 되더라고요. 허나 아버님 반응도 영 미심쩍은 겁니다. 아니다. 넘어졌어. 요 앞에서. 그런 거 아니니까 괜히 네 엄마한테 그러지 말아라. 엄마, 엄마 이게 뭐야? 엄마가 아버지 때렸어? 전 이 말에 그만 입에서 헉소리가 그대로 나올 뻔했어요. 동시에 저도 같이 어머니 쪽으로 고개를 움직이게 되었고요. 근데 참으로 당황스럽게도 어머니의 대답에 그만 저는 완전 기겁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래. 야, 이 녀석아. 맞을 짓 했으니까 때렸지. 그럼 내가 깡패냐? 그냥 때려? 순간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게 너무 혼란스럽고 무릎이 살살 떨리더라고요. 세상에, 이게 말이나 되나요? 우리 아버님은 아무리 80세 초반으로까진 안 보인다지만 길 가다가 건장한 남성이 잘못 부딪히면 여지없이 쓰러질 것처럼 마른 몸이셨어요. 그 연세치고 키는 170대를 넘기시긴 했지만 호리호리 마르신 상태라 겨우 60kg가 될까 말까 하고요. 우리 어머니는 키는 그보다 작으시지만 살이 너무 많이 찌셨고 저번에는 80kg 넘으면 정말 큰 지병이 온다고 의사가 경고했다는 말을 들었거든요. 그럼 좋기 그 정도 되시거나 이미 넘었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인데 아무리 남자가 여자보다 힘이 세다고 하지만 저 체급 차이를 보면 그것도 잘 모르겠어요. 그런 상태로 아버님에게 무작정 분노를 쏟아내셨고 저런 푸르스름한 멍들이 얼굴 한쪽 면과 한쪽 팔, 무릎과 정강이를 메울 정도라면 도대체 어떻게 된 거라는 겁니까? 처음엔 믿을 수 없었지만 험악한 고성이 오가는 분위기와 얼굴을 감싸쥐고 고개를 완전히 숙여버리신 아버님을 보고 있자니 몸에 차가운 물이 스며들듯 전 찬찬히 그 사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어요. 남편은 끝내 이성을 잃고 옆에 제가 있던 말던 어머니에게 소리를 지르며 대들었어요. 아니 엄마, 아빠를 이렇게 때리면 어떡해. 아버지 이거 멍 봐봐. 도대체 얼마나 때렸으면 이런 멍이 들어? 아빠 잘못되기라도 하면 어쩔 뻔했어? 참나? 자식놈의 새끼가 어디서 대들어? 야, 내가 그냥 때렸겠니? 맞을 짓을 했으니 때렸겠지. 어디서 내 말에 토를 달아? 어머님의 분노는 점점 커져갔고 남편 역시 얼굴이 벌개져 소리를 질렀어요. 이러다간 어머니가 제 남편에게도
뭔가 물리적인 행동을 하실까 겁이 나더군요. 그러는 사이에 결국 아버님은 일단 저부터라도 어떻게 해결을 해야겠다고 생각하셨던지 얼른 일어나서 가라고 다음에 보자고 재촉하시는 겁니다.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로 사간 것들을 그 자리에 놔두고 전 겨우 남편을 잡아 끌고 억지로 나오게 되었어요. 그렇게 집으로 오는 내내 남편은 운전을 하면서도 말 한마디 하지 않았고 한숨을 쉬어대는데 중간에 울음 섞인 탄식이 토해져 나오는 게 느껴져 전 조금도 소리를 낼 수가 없었어요. 부모 한쪽이 저런 지경이 되었다는 것을 그냥 보고 나와야 하는 그 심정을 제가 어떻게 위로해 줄 수 있을지 저 역시도 너무 혼란스럽더라고요. 눈을 잠깐 감았지만 나름의 충격이 크게 머릿속에 새겨진 건지 아버님의 그 앙상한 몸에 남아있던 멍들과 괜찮다는 희미한 목소리가 연신 머릿속을 맴돌더군요. 그렇게 한창을 달리는 사이 한 20여 분 지났을까 그쯤부터 남편이 입을 열었는데요. 왜 그렇게 저는 그날 하루 새 받아들일 일이 많았던 걸까요? 그저 충격의 연속일 뿐이었어요. 우리 아버님의 모습을 상상할 때 조금도 그 근처까지 가본 적도 없는 일을 남편이 말하고 있었으니까요. 우리 아버지, 나 태어나고 얼마 안 돼서 바람을 피신 적이 있었나 봐. 아, 아버님이? 그래, 그걸 엄마가 알았고 말이야. 얘기인 즉슨 그 이후부터 어머니는 원래도 좀 괄괄하신 성격이긴 했지만 완전히 고속질주하는 차마냥 폭주해버렸다고 합니다. 애가 다섯이나 되고 이제 막 갓난쟁이가 태어났으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했던 어머니는 그 분노를 가족들에게 풀 수밖에 없었던 모양이에요. 아버님 역시 본인의 잘못을 뉘우치시긴 했으나 애를 다섯이나 낳고 알게 된 남편의 바람이란 도저히 용서할 수 없었을 거예요. 어머니 시시때때로 그 일들을 펼쳐놓고 아버님을 옥죄었고 그때마다 아버님은 견딜 수 없어 밖으로 돌고 계속 악순환이었다고 해요. 그런 분위기에서 자라다 보니 집안 분위기는 당연히 험악해질 수밖에 없었고 일찍이 아주버님들이나 우리 시누이는 이런 집이 싫어서 독립을 했던 것 같아요. 막내로 자라난 남편은 본인이 태어나고 얼마 안 되어 어머니 아버지 사이에 그런 일이 있었으니 더 천덕꾸러기가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머니는 완전히 넋이 나가 분풀이를 해댔고 아버님은 이제 연세가 들어 집에 계셔야 하니 체념을 하시는 수밖에 없었대요. 다 본인의 운명이고 죗값이라 생각해서 그냥 아버지는 묵묵히 다 참고 있었어. 엄마가 뭘 하든 물건을 집어던지든. 저와 결혼할 무렵 남편은 본인도 빨리 지옥 같은 이 집을 탈출하고 싶은 마음이 컸다고 합니다. 그저 부부싸움이 좀 격하고 심하겠거니 생각하고 나에겐 부모님이지만 엄연한 남녀 사이니까 내가 더 참견할 게 아니라고 생각했어. 그냥 얼른 나만 탈출하고 싶었어. 근데 이런 일이 아버지나 어머니 둘 중 한 분이 돌아가셔야 이게 끝나겠지. 그 말을 하는데 얼마나 서글퍼 보이던지 모릅니다. 연애를 할 때에도 못 봤던 남편의 눈물을 그날 처음으로 보았으니까요. 남편은 운전을 멈추고 혼자 얼마나 서럽게 울었는지 몰라요. 전 그저 등만 옆에서 두드려 주었고요. 사실 우리가 아버님을 따로 모셔오면 좋을 텐데 형편이 여유 있는 상태는 아니었기 때문에 저도 쉽게 제안을 할 수가 없었어요. 일단 우리 역시 대출이 많은 상태로 각각 맞벌이하며 바쁘게 살고 있었기에 하루하루가 정신이 없었어요. 이후 집으로 돌아와서 우린 일상을 살아가고 시간을 각자 보냈지만 그날 남편의 눈물이나 어두운 얼굴 그리고 심히 말수가 줄어든 걸 보니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그런 와중에 시댁 큰아주버님 댁 형님이 조카가 어디서 상을 받았다고 SNS에 올리신 것을 보았어요. 그래서 왠지 모르게 그날 저는 잘 하지도 않던 전화를 큰형님께 드리게 되었어요. 형님, 오랜만이에요.
우리 동호가 수학 경시대회에서 상을 탔네요. 대단한데요. 얘가 요즘 공부 좀 하더니 상을 타왔네. 이래저래 말을 하다 보니 형님과 마음도 잘 맞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오랜만에 며느리들끼리만 있는 곳에서 SNS로 대화를 하게 되었는데요. 서로 얼굴 본 지가 꽤 되어서 이야기가 길어지고 있었는데 문득 제가 본 걸 말해야겠다는 생각이 확 들더라고요. 이게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말하지 못하면 가슴이 너무 답답할 것 같아 그날 본 상황을 말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다들 알게 모르게 각자들 알고 입을 닫고 계셨던 건지 모두 조심스레 입을 떼기 시작하시더라고요. 대화가 이뤄지는 내내 가슴이 너무 턱턱 막혔어요. 가슴이 뻐근하고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물을 마시려고 따랐다가 제대로 삼키지도 못하고 내용들을 쭉 읽게 되었습니다. 결국 막내 동서도 봤구나. 솔직히 우리 아버님 너무 안 되셨어. 나도 신혼 때 몇 번 찾아갔다가 종종 그런 모습을 배웠어. 그때는 막내 도련님 유학 가고 안 계실 때고 자식들이 있을 때에는 어머니도 자제하는 편이라. 근데 한두 번이 아니야. 이미 오래됐어. 들어보니 아버님 몸에 몸자국이 있었던 건 오래전 일이었고 일개 가정의 물리적인 행위를 저지르는 배우자들이 그러듯이 어머니는 곧잘 또 돌변하셔서 아버님에게 맛있는 걸 차려주시고 사과하시기도 하고 또 뭐가 마음에 안 들거나 옛날 일을 떠올리게 하는 주제만 있으면 그렇게 뒤엎어 버리시고 온 집안을 부수고 난리도 아니란 거였어요. 그런 상태가 이렇게 쭉 계속되고 있었다고 하는데 그날 밤새도록 톡으로 이 상황에 대해서 말을 했어요. 아무래도 자식들끼린 주관적인 입장이 되어 제대로 냉정하게 결론을 내리긴 힘들겠지만 엄연히 남인 저희 입장에서 볼 때 어머니는 현재 일반적인 상태가 아니라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조심스레 하나뿐인 시누이를 초대해서 다시 이 내용에 대해 말씀드렸더니 역시나 괴로워하시며 우리 말이 맞는 것 같다 하시더군요. 그래요, 맞아요. 우리 엄마 내가 봐도 지금 정상이 아니에요. 서둘러 얼른 조치를 취해야 해요. 저 그래서 말인데 어머니를 정신병원이라도 옮겨서 그때 마음의 상처를 치료라도 하게 해주면 어떨까 싶은데요. 형제들끼리 통화를 하고 저희도 한참 말을 해본 결과 어머니와 아버님을 이 상태로 더 이상 한 집에 같이 계시게 해서는 안 되겠다 싶었어요. 여기저기 상담을 해보니 아무래도 젊은 시절 아버님의 일로 인해 어머니 심한 트라우마를 겪고 일종의 정신질환이 생기신 것으로 이야기가 합쳐지더군요. 그러니 본인도 본인의 감정을 감당하지 못하고 그것이 계속 심각한 물리적인 행위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었어요. 어머니가 치료를 받게 하시던 그게 아니던 간에 일단 두 분은 같이 있으시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의견을 늦지 않은 시일 내에 전달하는 게 맞다고 보였고요. 남편도 자기가 없을 때부터 훨씬 그 일찍 전부터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걸 듣더니 눈을 질끈 감더니 주르륵 눈물을 흘리며 아무 말도 않더군요. 그리고 이 상황에서 누군가는 총대를 매야 했으니 저와 남편이 대신 가게 됐죠. 가는 내내 가슴이 너무 떨리고 어머니가 무슨 말씀을 하실지 어떤 분노를 표출하실지 상상이 안 되어 무서웠지만 결국 초인종을 누르고 집 안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어머니, 저희 왔어요. 그래? 니들이 웬일이냐? 저 어머님,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어서 왔는데요. 그렇게 저희는 어머니를 붙들고 조심스레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는데요. 저희 얘기를 듣는 어머니 표정이 의외로 차분하시더라고요. 어머님을 위해서 결정한 거예요. 어머님께서 그래도 아시고 가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요. 그러니까 네 말은 내가 정신병자라는 거니? 네? 그게 아니고요.
어머니 치료를 받으시면 더 좋을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네가 감히 시애미를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 해? 그 감옥 같은 데 가둬두려고? 네가 지금 제정신이냐? 너 일로 와. 어디 한번 맞아봐라. 그래야 정신을 차리지. 네, 어머니 그 뒤로 천천히 일그러지시더니 제 멱살을 잡고 흔들어 댔습니다. 전 제가 무슨 일을 당하는 줄도 모르고 허수아비처럼 계속 흔들렸고요. 그러다 겨우 남편이 떼어내어 어머니가 떨어져 나갔는데요. 그럼 뭐 하나요? 이미 제정신은 우주 먼 곳으로 날아가 버렸는데요. 너 이딴 일로 한 번만 여기 드나들었다간 아주 다리 몽둥이를 분질러 버릴 거야. 알겠냐? 마지막까지 어머니는 막말을 하시며 저희에게 물건을 집어던지시려 했고 저희는 도망치듯 그 집을 나와야 했어요. 나와선 저랑 남편이나 숨도 못 쉬고 헤헷거렸어요. 어머니의 폭주를 처음 봐 그런지 저도 너무 당황스러웠고 남편도 남편대로 어릴 때 생각이 났는지 정신을 차리지 못하더라고요. 나중엔 남편이 미안해서 저에게 용고를 발라주는데 새삼 그 와중에 아버님 생각이 났어요. 아버님이 어째 상태가 더 안 좋아 보이셨거든요. 어머니가 그 난동을 피우는 동안 아무런 말도 없이 멍하니 앉아 계시기만 했어요. 이제 미동도 없이 그냥 그 상황에 대한 어떤 감정도 없어 보이셨다는 게 참으로 걱정스럽더라고요. 여보, 진짜 이대로는 큰일 날 것 같아. 안 되겠어. 두 분 반드시 분리시켜야 해. 아버님도 지금 너무 지치신 상태야. 어. 솔직히 말은 그렇게 했지만 저도 아무래도 한 번 어머니에게 호되게 당해 그런지 힘이 번쩍 나진 않았어요. 그래도 아버님을 생각해서 무슨 일이라도 해야겠다고 생각했죠. 허나 이런저럴 막아선 건 바로 아버님이었어요. 어느 날 갑자기 문득 전화를 하셔서는 저희 집으로 오시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아버님은 참 얼마나 이 상황을 오래도록 감내하셨고 수도 없이 포기를 해오셨던 걸까요?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파오더라고요. 내 죄 때문이야. 나는 그저 저 사람이랑 같은 날 같은 때에 그냥 하늘로 가버렸으면 좋겠구나. 그게 무슨 방법이건 간에 말이다. 그러시면서 울음인지 뭔지 모를 것을 계속 헐떡이시며 내뱉으시는데 그게 다 그간의 한처럼 느껴져서 차마 오래 바라볼 수가 없었어요. 이대로는 뉴스에 나오는 비운의 상황들이 우리에게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없겠더군요. 아버님, 그러니까 저희 말대로 어머님을 정신병원에 입원시켜야 해요. 아니야. 나는 그러고 싶지 않아. 나도 죄값 치르고 차라리 저 사람 화풀이 할 때까지 당하고 싶다. 그게 내 마음이 편해. 아빠, 도대체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럼 이대로 계시겠다는 거예요? 제발 부탁이니 나서지 말아다오. 내가 일단 이 사람을 잘 달래볼게. 둘이 여행도 가고 좋은 시간도 보내고 오기로 했어. 그러니 나한테 일단 맡기렴. 아버님은 그날 저희를 꽤나 끈질기게 설득하셨습니다. 자기가 어머니랑 여행도 가기로 했고 거기서 좀 화해도 하고 올 터이니 일단은 맡겨달라. 너희가 그러면 그럴수록 이 사람 화만 더 돋굴 뿐이다 하고요. 저희가 보기엔 그저 아버님이 단단히 세뇌된 것으로 보였지만 아버님은 계속해서 어머님을 놓지 못하고 있었어요. 저희도 아버님이 그렇게 강경하게 입장을 고수하시니 더 말을 꺼내지 못했고요. 그래서 일단은 한 번만 아버님께 맡겨보고 안 되면 다음 조치를 취하기로 했습니다.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난 후 저도 남편도 가슴을 졸이며 시간을 보냈던 것 같은데요. 아버님이 괜찮으실지에 대한 걱정으로 머릿속이 꽉 차서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예상외로 아버님이 여행을 다녀오시고 나서 전화가 오셨는데 네 시어머니가 사람이 순종해지고 유순해졌다며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말요? 그게 정말이에요? 어, 어젠 내 어깨 안마까지 해주더구나. 그러니 얘들아, 걱정하지 마로라. 이 사람이 많이 풀렸다. 아버님은 굉장히 밝은 목소리로 그리 말씀하셨고, 저희도 오랜만에 들어보는 톤의 목소리에 기분이 덩달아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어머니의 물리적인 행동들도 없어진 줄로만 알았죠. 그렇게 두 분 사이가 좋은 줄로만 알고 지내던 때, 저에게도 일이 일어났어요. 어머니를 정신병원에 모시겠다는 말로 큰 미움을 샀는지, 저도 시어머니한테 한 번 크게 당한 적이 있는데요. 저희 집에 잠깐 엄마가 김치를 갖다 주신다고 오신 적이 있었어요. 엄마 김치를 평소 좋아하기도 하고 남편도 좋아해서 엄마의 방문을 반기고 가족끼리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요. 때마침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걸려온 거예요. 하필 그 전날이 명절날이라 전날 시어머니 얼굴을 본 터라 무슨 일인가 싶어 전화를 받았죠. 네, 어머님. 예, 너 우리 집 고사리 무침 가져갔냐? 네? 아, 제가요? 아, 맞다. 네. 어머님이 반찬통에 싸놓으셨길래 저 가져가라고 내놓으신 줄 알았어요. 어쩌죠? 아니, 정신을 어디다 뒀길래 그것까지 가져가? 내가 말했잖냐? 고사리 나 먹을 거니까 가져가지 말라고. 어떻게 된 애가 머리가 그 지경이냐? 너 치매야? 순간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아니, 그런 실수할 수도 있지. 자기 먹어야 하는 반찬 가져갔다고 그렇게 길길이 날뛰어 화내는 시어머니가 어디 있답니까? 심지어 목소리도 얼마나 크신지 기차 화통 삶아먹은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까지 전달되어 저희 엄마조차 표정이 일그러지고 말았어요. 아, 죄송합니다, 어머니. 제가 갖다 드릴게요. 됐어. 뭐하러 와? 끊어. 마지막까지 버럭버럭 화를 내면서 끊으시는데 너무 민망해서 눈을 어디에 둬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엄밀히 말해 고사리 가져온 건 제 잘못이 맞죠. 근데 이 일로 거의 사람을 잡아먹을 듯 화를 내시니 이게 정말 그리 잘못한 건가 싶어 혼란스럽더라고요. 또 저희 엄마는 이 일로 꽤나 속상해 하셨어요. 아무래도 그렇죠. 자기 딸이 이상한 시어머니 만나 저런 말 듣고 사는데 어찌 마음이 편하시겠어요? 그래도 딸 보겠다고 김치 들고 시골에서 오랜만에 올라오셨는데 이런 모습을 보셨으니 가뜩이나 저도 황당해 죽겠는데 엄마의 기운 빠진 표정을 보니 저도 마음이 덩달아 가라앉더군요. 남편은 옆에서 아무 잘못 없는데도 미안해하고요. 정말 시어머니 한 사람으로 인해 세 사람이 기운 빠진 그런 하루였습니다. 그런데 웃긴 건 감정 기복심한 시어머니가 그날 밤 사과를 하셨다는 겁니다. 그것도 무척 다정한 목소리로 그러더군요. 예, 내가 아까는 사돈어른 계신 줄 모르고 화를 냈다. 근데 사돈어른 오셨었다며? 그럼 미리 말을 하지 그랬니? 그럼 내가 그렇게까진 야박하게 안 굴었을 텐데. 그 사과를 받으니 더 어이가 없었습니다. 솔직히 받아주기도 싫은 사과였지만 어른이 나서서 사과하는데 안 받기도 참. 뭐하고 해서 알았다고 하곤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나중에 저희 며느리들끼만 있을 때 이 얘기가 한번 나왔는데요. 저만 그런 일을 당한 게 아니더라고요. 충격적이게도 다들 이 정도 경험쯤은 한 번씩 있더군요. 저희 며느리들끼리 이야기하다 보면 시어머니에 관련된 이야기는 끝도 없이 본물처럼 터져나오곤 했어요. 그만큼 며느리 귀하게 대할 줄 모르고 함부로 대하셨다는 거죠. 아니 사실 귀하게 대하는 것까진 바라지도 않아요. 그저 제발 며느리도 남의 집 자식이니 그 정도로만 대해주셨으면 참 감사하겠는데 문제는 거기까지 생각을 못 하신다는 거죠. 하지만 저희한테 그러는 거 거기까진 참고 넘어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 일이 일어나고서부턴 도저히 참을 수도 견딜 수도 없었습니다.
때는 어머님 생신날이었는데요. 솔직히 어머님한테 별로 전화도 걸고 싶지 않고 딱히 축하한단 말이 입 밖에 나올 것 같지도 않아 그냥 남편과 저 둘 다 잠자리에 들려 했어요. 그때 갑자기 초인종 소리가 들리더군요. 이 밤중에 누군가 싶어 나가보았는데 세상에 아버님이었어요. 아버님이 글쎄 만신창이로 눈물을 흘리며 서 계시더라고요. 아버님, 이게 어떻게 된 일이세요? 며느라, 도저히 못 살겠구나. 너무 힘들다. 제발 나 좀 구해다오. 아버님은 벼란간 구해달라는 말과 함께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으셔 오열을 하셨고 저나 남편이나 너무 당황해서 잠이 바로 달아났어요. 일단 아버님을 식탁 의자에 앉히고 좀 진정을 시켜드린 후 자초지종을 듣게 되었는데요. 너무 충격적이라 믿을 수가 없더라고요. 오늘 네 엄마 생일이잖냐? 그래서 선물 사두고 집에 갔다. 저번 여행 때 미안하다 사죄도 했고 그랬으니 선물이라도 안겨주고 싶었어. 근데 집에 다른 남자가 있지 뭐냐? 차마 볼 수도 없는 꼴을 하고서 말이야. 근데 내가 이게 뭐냐고 하려니까 글쎄 나한테 당신도 그랬으면서 왜 자기는 못하냐고. 그러면서 나를 때리고 치고 그러다 내쫓기고 말았다. 아버지, 아버님, 실은 네 엄마 바람핀 진 꽤 됐다. 나도 알고 있었어. 내가 말을 안 했는데 이미 몇십 년도 전에 바람피고 돌아다녔다. 내 앞에서. 이젠 진짜 시어머니가 인간이 아닌 악마로 보이더라고요. 그래요. 젊었을 적 상처가 당연히 아플 수 있고 사람에 따라선 그게 정말 고통스러울 겁니다. 근데 아무리 그렇다고 해서 똑같이 복수한답시고 몇십 년을 바람 피우고 다니면서 물리적인 행위를 하는 건 정도가 심하지 않나요? 전 아버님의 눈물을 보고 있자니 견딜 수 없었는지 더 비장해졌고 이번엔 이혼을 말하게 되었습니다. 아버님, 어떻게든 이혼하셔야 해요. 이건 명백히 어머님 잘못이에요. 아버님도 많이 지치셨는지 조용히 고개를 떨구셨고 전 며느리들끼리 있는 채팅방에도 조용히 이 상황을 알렸습니다. 역시 모두가 충격을 금치 못했고 제 의견에 지지를 했죠. 남편도 마찬가지였어요. 우린 그 길로 행동에 옮기게 되었어요. 여기저기 멍이 더 들어서 한쪽 눈도 제대로 뜨지 못하고 완전히 쉰 목소리로 울음을 토하시는 아버님을 위해 행동을 해야만 했습니다. 일단 며느리에게도 그렇지만 온갖 막말을 일삼으신 시어머니의 바람핀 증거들을 모조리 모았어요. 전문 업체에 맡겼는데 사진을 보니 차마 눈뜨고 보기 힘든 것들도 많더라고요. 심지어 몇 명과 바람을 핀 건지 한 명도 아니었어요. 그리고 저희 며느리들은 그것을 한데 모아 당당히 시어머니 앞에 내놓았습니다. 어머님, 아버님이랑 이혼하세요. 이혼 안 하시면 이거 어머님 친구분들에게 다 뿌릴 겁니다. 시어머님 그것을 보더니 곧바로 꿀먹은 벙어리가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저딴 늙은 영감탱이 없다고 못 살 줄 아냐? 내 애인이랑 살면 돼.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말에 남편이 잔뜩 열받아 했지만 전 남편을 가라앉히곤 차분히 의견을 전달했죠. 어머니 이름으로 된 재산은 없을 거라고 그걸 다 포기하고 나가시라고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그게 무슨 말이냐며 길길이 날뛰었습니다. 내가 왜? 내가 왜? 어머니께서 지금까지 아버님께 하신 행위만 봐도 이미 법적으로 처벌받아야 하는 것들이에요. 재산 주고 계시고 싶으시면 재판으로 가세요, 어머니. 제 말에 시어머님 부르르 떠셨지만 말 못하시고 험악한 눈으로 저를 노려보시기만 할 뿐이었어요. 그렇게 한 차례 파란이 일어나긴 했지만 결국 시어머니는 재산 없이 이 집을 나가게 되셨고
아버님과는 영영 끝나시게 되었어요. 사실 장시간 크게 상처로 입어온 것은 실질적으로 아버님이셨기에 이 또한 치료가 필요하셨어요. 그래서 아버님은 현재 서울에 있는 큰 병원을 정해두고 치료를 받고 계시고 큰아주버님 댁에서 지내게 되신 지 얼마 안 되셨어요. 너무 오래 걸리지 않는 시기 안에 제대로 치료가 되시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우리 며느리들 때문에 내가 그 할망구한테서 벗어났구나. 너무 고맙다. 요즘 아버님은 저희에게 저리 말씀해 주시곤 하지만 사실은 저희가 더 고마운 마음이 커요. 시집 온 지 얼마 안 된 며느리들을 헤엄없이 다정하게만 대해주셨으니까요. 앞으로 더 잘 모시겠습니다. 아버님, 오래오래 건강히 있어주세요.